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하나 꼽아보자면 아마 삶을 향한 긍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내내 선과 악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불완전한 현실을 바꿔나갈 최소한의 기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미야자키가 작품에 담아온 태도죠. 그 작품에서 항상 변질된 과학기술과 그로 인한 전쟁,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닉하는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이 그려지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시도 다시 한번 삶을 향한 긍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이야기는 1942년에 벌어진 도쿄 공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을 벌인 지 3년째 그렇게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마이토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친가, 즉 마이토의 외갓집이 있는 도쿄 바깥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직접적인 설명은 등장하지 않으나 마이토의 외가는 예전의 일본 막부 체제에서 지역의 영주였거나 혹은 그의 버금가는 막부의 권세가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가의 대저택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가문의 문양이 현관에 남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수의 강요들이 모여 회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이 낡은 채로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묘사가 됩니다. 또한 7인의 할머니들이 가문에서 일해왔다는 60년의 세월을 되돌려보면 막부 체제가 종결된 1868년과 그 시기가 인접합니다. 마이토 외가의 권세는 막부의 종결과 함께 그때부터 기울었으니 7 할머니들 이후로는 새로운 하녀를 들이지 못하여 그때 고용했었던 하녀들이 할머니가 된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것이겠죠. 또한 2세기로 넘어가 창조자가 된 큰할아버지의 옛 사진들 중에는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던 미국의 흑선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부는 이때를 기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항파가 주류를 차지하고 반대로 메이지 유신 세력은 서양을 배척하고 천황을 복권시켜서 일본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존왕양이파가 되었는데 큰할아버지는 해당 시대에도 서양의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으니 그는 막부 측에서 권세를 누렸었던 개항파 인사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 메이지 유신 직전에 거대한 운석이 추락할 때 막부의 몰락과 함께 가문의 권력도 추락해버렸겠죠.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현실 세계는 그에게 괴로움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책 속의 세계로 도피를 했다가 운석의 힘을 빌려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현실을 등지면서 새로운 세계의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선택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마이토도 큰할아버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안겨줬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친동생을 새로운 부인으로 맞이하며 마이토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으로 모두가 기근에 시달리는 와중에 재산을 뽐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다는 듯 천진난만한 태도로 마이토를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고액의 기부금을 학교에 내놓습니다. 그것도 태평양 전쟁 말기 카미카제 전술에 동원되었던 제로센의 조종석 덮개를 납품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말이죠. 마이토의 아버지는 필리핀에서의 전황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또다시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어려워질수록 궁지에 몰린 일제는 카미카제를 더 많이 동원할 테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벌게 될 돈은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말이죠. 마이토는 타인의 굶주림과 죽음 위에 쌓아올린 거대한 무덤 위에서 아버지가 긁어 모아온 돈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의 분노와 혐오는 자신을 괴롭히는 또래들에게로 차마 향하지 못하고 모순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비겁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질감은 느끼지만 사실 그 이질감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 또한 아버지가 만든 제로센의 조종석 덮개를 보면서 그 디자인의 미학에 감탄하고만은 저주받은 감각을 가졌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겪었던 어린 시절의 부자 갈등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군수업자로 일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당시에 실정을 이해하게 된 하야오는 그런 아버지를 전쟁 부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져다준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 못할 사실이며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군수품의 미학에는 이내 감탄하고 마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순적인 천성이라는 걸 당연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呪われてる。今の人類の夢っていうのはみんな呪われてますよ、どっかで。美しく呪われた夢ってことが多いんですよ。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 저주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의 그런 유년 시절을 그대들의 주인공 마이토에게 그대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직설적인 제목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고 질문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도 함께 고백하는 회고록 같은 작품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미야자키 하야오와 극중의 마이토는 연결되기에 마이토는 자신의 현실에 깃든 상실과 모순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마치 시대의 변화에 괴로워하다가 현실을 등진 채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러 떠난 외중조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할머니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탑을 향한 호기심과 매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이토를 지켜보던 외가리는 현실 바깥을 향한 욕구, 다시 말해 창조자가 되기에 적합한 욕구를 그에게서 발견했으므로 외가리는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마이토를 탑 아래 이 세계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탈리아어로 신의 권능이 나를 창조하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테의 신곡 속에 등장하는 지옥문에 새겨진 구절에서 따온 것이므로 외가리가 안내하는 곳은 당연히 현세를 벗어난 생과 사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산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많으며 환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 없는 영혼들이 고기를 얻어먹으면서 생과 사의 중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펠리콘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하는 앵무새들이 개걸스러운 식욕에만 탐닉하여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초현실적인 광경도 함께 펼쳐져 있었죠. 외중저부는 괴로운 현실을 대체할 만한 완벽한 이상세계를 목표로 했으나 결과는 이처럼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만이 난무하며 붕괴해버린 생태계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공간은 인코대왕과 두 수하들이 잠깐 동안 목격했었던 그의 저택 속의 온실이 거의 유일해 보였죠. 마이토는 이 세계에 펼쳐진 그 광경들을 목격하며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란 불가능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토가 현실에서 겪었던 상실과 양심의 괴로움 또한 결국엔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마이토는 이 세계의 창조주인 외중조부의 조각 세우기를 거부하면서도 그 조각의 재료가 되는 작은 돌 조각은 현실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중조부가 제시한 조각의 형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건 그 조각들이 그림을 배울 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묘도형의 종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중조부가 제시한 조각 세우기를 통한 세계 창조의 행위는 그림을 그려서 자신만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창작 행위를 은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마이토, 즉 미야자키 하야오 또한 자신의 평생을 창작 행위에 바쳐왔으니 결과적으로는 외중조부의 그 제안을 수락한 것과도 같을 텐데 왜 극중에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마이토가 이번 모험을 겪으며 얻어낸 결론과 외중조부의 결론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중조부는 모순을 내포한 현실에서 벗어난 완전 무결한 세계의 창조를 꿈꿨지만 마이토는 자신이 보유한 모순과 품, 악의를 있는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세계의 질서를 따라가는 궁극의 미학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토는 외중조부의 조각 세우기를 거부하면서도 창작의 재료가 될 조각의 파편은 현실로 가져와서 현실의 발을 딛고 현실을 반영하는 창작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까지 현실을 긍정하는 작품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수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삶을 긍정해야만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죽음이 뻔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원래의 운명을 따라 문을 넘어간 희미의 선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희미는 자신에게 아픔을 줄 미래를 선택해야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마이토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미는 기꺼이 정해진 운명을 선택했고 할머니들이 전해준 말대로 희미는 기쁘게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구분하고 오직 기쁨만이 존재하는 삶을 꿈꾸지만 사실은 기쁨이 슬픔의 토대가 되고 또 슬픔이 기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실이자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누군가의 슬픔을 딛고 만들어진 것이니 당신 또한 슬픔을 이겨내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와라와라들이 펠리컨에게 희생되면서도 결국에는 승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잔혹한 생사의 광경을 보던 키리코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결국 생사와 선악, 희비의 구분이 없는 역경을 이겨내고 삶을 얻어내는 그 과정에 고귀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토 역시도 어머니와의 이별이 예정된 현실에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내기로 결심을 할 수가 있었죠. 만약 마이토가 이 세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의 진실 역시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진심으로 이해하지를 못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토는 지옥문을 넘어가 죽음의 세계를 겪은 뒤에 다시 태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해변의 황금 무덤 입구에 적혀있던 나를 배우는 자는 전부 죽는다는 그 구절은 세계의 진실을 깨우친 자는 이전의 자신에게 죽음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미야자키는 우리들에게 삶을 긍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긍정은 맹목일 뿐이므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선물해 줬던 것처럼 그는 이번 작품 그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삶의 진실을 탐구할 수 있는 모험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오직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마이토는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작은 돌조각을 간직한 채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